오늘도 한올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와 마지막 에필로그는 제가 정치인들에게 한마디를 강하게 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실 건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눠주셔서 우리의 목소리도 내어봄이 어떨까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왜 국민의힘 당대표는 안 나왔을까?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선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겁먹었네. 이미 끝난 카드야. 결국 판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내부는 7명이 당권을 두고 싸우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윤시민이, 영남이니, 개판이 안에서 한동훈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빠진 자리에 남은 정치인들은 과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긴 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택을 넘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그 거울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뜨거운 여론 한가운데 또 사법고시 출신이네. 그 비판은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관통해왔습니다. 말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결과는 달랐고 정치와 국민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조용히 팩트를 던졌어요. 언론 플레이도 호소형 발언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로 말했습니다.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이 손해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 한 줄이 1,300억 원 소송을 이기게 했고 수많은 시청자의 댓글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탄생했을까요? 그 시작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동훈은 1973년 춘천 출신 출생이지만 아버지의 일로 청주에 살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서울 잠원동으로 이사 옵니다. 신동초등학교, 경원중학교, 그리고 압구정의 명문 현대고등학교까지 강남 중산층 엘리트 가정의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셀럽 같은 인기인이었지만 동시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던 조용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산만하다는 동창도 있었지만 그는 독서광이었습니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즐겨 읽었고 책을 여러 장 펼쳐놓고 물수제비 뜨듯 관심을 넓혔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독서와 호기심이 그의 눈빛을 단단하게 만들었죠. 서울대 법대 입학,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이라는 기록은 그가 압구정 중산층 출신이라는 사실보다 책 속 단단한 사고력과 집중력이 만나서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로 임용된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에서 수많은 대기업과 권력층 수사를 맡았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서청원 전 의원까지. 그는 단호하고 정확했기 때문에 조선제일검칼을 잘 쓰는 검사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은 정확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그는 말로 감정을 팔지 않았습니다. 말 많지 않은 법조인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결정적 순간엔 팩트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몰입했던 독서, 뜬금없이 관심을 기울인 학교 활동, 그리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 교육 환경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 말 대신 기록으로 인터뷰 대신 판결로 말하는 정치인이라는 엄청난 신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에서는 말보다 실천, 쇼보다 결과라는 메시지가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또 판사 출신이야? 라는 말 대신 이 사람은 왜 다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의 시작은 그가 어릴 때부터 책을 끼고 조용히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일 것입니다. 검사 한동훈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대부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였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에 휩쓸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릴 겨를도 없었죠. 하지만 그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 수십만 건의 기록을 손으로 읽고 혐의의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해내며 팩트로 말한 이가 있었어요. 바로 한동훈 검사였죠. 그가 조국 전 장관과 맞붙던 국회 청문회 기억나시나요? 허위 인턴 확인서, 딸 입시 특혜, 부부간의 계좌 거래.
복잡하고도 치밀하게 얽힌 의혹들 속에서 그는 조용히 증거 하나하나를 꺼내들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방청석조차 숨죽였던 장면은 아직도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있죠. 그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보다 결과로 말하는 검사였어요. 2016년 그가 특수부 에이스로 활약하던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수사로 수많은 재벌 그룹의 칼날을 들이댔고 심지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검찰 조직 내부의 비리에도 눈감지 않았죠. 그랬기에 조국 수사가 정치적 편향이 아닌 검사로서의 마지막 신념이었다는 말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사 이후 그는 유배처럼 좌천되죠.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건 실무가 아니라 사실상 벽 보고 있으라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 그가 틈틈이 썼던 독서 메모와 칼럼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 시절의 발언 하나하나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돌아온 자리,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단 한 달 만에 검수완박 논쟁에 맞서며 국민 앞에 섰고 거침없는 논리와 준비된 근거로 수많은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건 정치적 면죄부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정치인들의 가면을 걷어내기에 충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수사했냐가 아니에요. 그가 보여준 건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팩트 중심의 신념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정치가 잃어버린 진심이기도 했죠. 그는 달변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말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려는 태도였어요. 조용히 책상 앞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수백 페이지의 진술서 속에서 단 하나의 모순을 찾아내는 일. 그건 명석함 이상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한동훈이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왜 또 검사 출신이냐는 비판을 넘어 이 사람은 좀 다르다는 신뢰를 받는지를 생각해보면 그의 수사 스타일이 곧 그의 정치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동훈은 단순히 법조인이라는 틀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그는 조용히 해외로 나갔습니다. 세상을 배워야 한다는 갈증 때문이었죠. 그가 향한 곳은 미국 뉴욕,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콜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이곳에서 그는 세계 각국의 법조인, 기업 자문가, 국제 중재 전문가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한국 법조계 안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법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를 읽는 언어라는 그의 철학은 바로 여기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단지 유학의 의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국 후에도 줄곧 국제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일했습니다.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로 직접 대답하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정제된 언어로 설명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한 인터뷰에서는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미소를 지으며 논리로 반박하는 장면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의 설명 없이도 세계인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우리 정치권에 몇이나 있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외신 기자 앞에서 단답형으로 대응하거나 정상회의에서는 통역에 의존한 채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영어를 통한 직접 소통에는 큰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국회 연설조차 번역된 원고를 읽는 데에 집중한 탓에 외국인들은 그의 진심이나 철학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다릅니다. 그는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언어, 세계가 움직이는 룰,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프레젠스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 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형 리더의 자질 아닐까요? 한동훈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정치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과 엘리엇 판결 조용한 싸움, 단호한 승리. 2023년 6월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엘리엇의 1,300억 원 배상 판결. 뉴스 자막은 짧았고 반응은 거셌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거네. 삼성 합병 때문에 나라가 망했네. 정부는 뭐 했냐?
누구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뉴스는 쏟아지고 정치권은 침묵했습니다. 삼성 합병이 어쩌고 국민연금 개입이 어쩌고 말은 많았지만 정작 책임 있는 정치인 누구도 국민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이름도 ISDS라는 제도도 대부분의 국민에겐 생소했고 이 거대한 국제소송 앞에서 국회도 조용했고 언론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엘리엇은 미국계 거대 헤지펀드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의 투자 수익이 침해됐다며 ISDS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ISDS란 외국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재판에서 한국은 1심에서 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 자본에게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정치는 침묵했고 언론은 분노했고 국민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외국 투기 자본에 국민 세금을 줄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수많은 회피와 변명 사이에서 유일한 정면 돌파였고 국민 앞에서 처음 책임을 자처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이후 법무부 국제소송 대응팀을 직접 지휘했고 외국계 로펌과의 회의 수천 페이지의 판례 검토 법리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두가 반대하고 염려하던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2025년 7월 18일 대한민국은 항소에 성공했습니다. 1,300억 원. 국민 세금 단 한 푼도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비난하던 정치인들은 조용히 칭찬 한마디 없었고 비웃던 언론은 짤막한 자막 뉴스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누가 막은 거야? 그제야 조용히 언급된 이름 한동훈. 하지만 그는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그 흔한 셀프 인터뷰 한 줄 없이 그는 다시 조용히 다음 사건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 법무부의 공식 입장으로만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부당한 세금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을지, 얼마나 많은 회의와 논쟁, 외국 로펌과의 치열한 협상과 전략 조정이 있었을지는 오직 그와 그를 따라준 법무부 직원들과 변호사들만이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는 말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서 대신 기록으로, 마이크 대신 판결문으로, 박수 대신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마이크를 붙잡는 기술자는 많고 조명을 쫓는 정치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날의 판결은 그렇게 아무 환호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정치인 누구도 책임지지 않던 그날, 조용히 국제적인 판결에 맞서서 나라를 지켜낸 단 한 사람. 그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외교를 해도 참 잘해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건 챙겨왔습니다. 2023년 12월 일본 도쿄. 그는 현직 일본 법무장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감정이 팽팽히 대립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간 한동훈은 정치적인 말 한마디 없이 딱 국민 안전과 범죄 수사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양국이 함께 나쁜 사람을 잡는데 협력합시다. 그 한마디로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혐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친 사람을 서로 넘겨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제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카메라보다 회의실에서 말보다 실무로 움직인 외교. 그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장관님, 일본에서 성과가 있었나요? 한동훈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다음 실무회의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너무 밋밋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 일하는 방식이죠. 정치는 말이지만 외교는 결과입니다. 예전엔 정치인들이 일본 가서 크게 소리도 지르고 사이다 발언, 카타르시스 했지만 돌아와서는 뭘 바꿨는지 모를 때가 많았죠. 그런데 한동훈은 정치인의 말 대신 실무자의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분노 대신 협상을 택했고 감정보다 국민 안전을 앞세웠습니다. 국익을 지키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설계다. 그 회담 이후 일본 언론도 한동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장관이지만 일본 제도를 잘 이해하고 감정이 아닌 실무로 대화한다고요. 그가 이끈 회담 덕분에 한국과 일본은 이후에도 사법공조 회담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국정은 시스템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국익을 지키는 실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한동훈은 검찰이다. 그는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지 국정은 좀 다르지 않냐? 하지만 우리는 그를 너무 좁게 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검찰권보다 시스템과 제도를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시절 가장 먼저 착수한 건 검사 인사나 수사 지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AI 판례 검색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많은 판례와 법률 문서를 인공지능이 빠르게 정리하고 찾아주는 시스템.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려면 법 자체가 더 쉽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시스템 전면 개편입니다. 비자 발급, 체류 자격, 외국인 등록 등 그동안 종이 서류와 관청 방문이 필요했던 절차를 전부 온라인 자동화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한국 출입국 시스템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죠. 그는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로 일했습니다. 정치를 감으로 하지 않고 행정을 설계하듯 접근했던 사람. 국민에게 필요한 건 정의감 넘치는 말이 아니라 그 정의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는 AI와 데이터 기술을 미래 국정 운영의 핵심 도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예측 시스템, 인공지능 수사 지원 도구, 빅데이터 기반 범죄 패턴 분석. 이건 정치인의 생각이 아니라 미래 설계자의 관점이었죠. 검수완박 사태 당시에도 그는 단순히 검찰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했죠.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권력기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기관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설계하는 행정가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로서의 직감과 결단을 강조했다면 한동훈은 시스템과 절차, 미래 기술을 강조합니다. 둘 다 강한 면이 있지만 다음 시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정리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목소리보다 절차와 시스템을 중시하는 사람.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정의 효율을 높이는 미래형 설계자. 정치인보다는 합리적인 개혁 관리자에 가까운 리더. 우리 사회가 진짜로 나아가야 할 길은 마이크를 붙잡는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가 모두 7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등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7파전으로 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권을 잡고 방향을 좌우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은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8월 22일 전당대회 불출마였습니다. 그가 밝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이 당장 극우화할 가능성이 있고 당신 비중이 너무 커서 제 스타일로는 쇄신형 리더로 인정받기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출마해도 별 효과도 없을 뿐이며 진흙탕에서 지난 국힘 대표일 때처럼 하기 싫어서겠죠. 그리고 친윤과 극우 보수파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가 80%,
일반 민심은 겨우 20%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정치인은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페이스북 정치, SNS 정치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당원과 국민들을 만나며 마음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라는 자리보다 진짜 변화 리더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당내에는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간절함이 없어 보인다,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마저도 그는 묵묵히 국민과 당원을 만나는 정치라는 방식으로 다른 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동훈은 압니다. 정치란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정치가 바뀌길 바란다면 제대로 된 인재를 이제는 밀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네 편, 내 편, 내 공천, 내 자리만 외칠 겁니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나라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왜 여전히 주목받는가? 그건 말로 나서는 게 아니라 말보다 실천, 인기보다는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조용히 있지만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언젠가는 말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리더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묵묵히 길을 닦아온 한 사람 한동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가 전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수는 이번 총선에서 졌습니다. 민주당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제 발등을 찍고 그 피에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맞서지 못하고 친윤이다 뭐다 하며 대통령의 판단을 흐렸고 부정선거 운운하며 국민의 눈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뿔뿔이 흩어져 아무도 국민을 향해 걷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숫자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검이든 계엄이든 다 헛소문이 됩니다. 그 현실을 국민보다 국민의힘이 더 몰랐습니다.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다음 대선도 가져갑니다. 찐보수요? 좋습니다. 하지만 찐보수끼리만 모여 외쳐봐야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동호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민주당이 아닙니다. 보수 정치인들 내부 싸움 중독증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엎지르지 말았어야죠. 이미 엎질렀다면요. 이제는 닦아내고 다른 그릇을 찾아야 합니다. 물도 다시 떠와야죠. 힘듭니다. 하지만 깨진 그릇을 붙잡고 통곡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언급한 것, 위기감에서 나왔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협하고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옆에서 아부하던 정치인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모습입니다. 다 잃고 정권 넘겨주고 나서 가슴을 친들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특검 밀어붙이고 보수 인사들 전부 엮어버리려는 거 안 보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라도. 이쯤 되면 정치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보수입니까? 전환길 강사님 들으십시오. 저는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애국심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보다 더 지독한 계파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한국사를 가르쳤던 그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요? 이미 정권도 국회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보수를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거대 여당과 싸울 수 있는 힘, 지금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조차 계엄령을 내렸을 만큼 거대 야당의 힘은 강했습니다. 그 약함의 원인이 누굽니까? 정치인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편 세계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 몇 시간을 두고 기업회장 3인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결과 15%로 타결되었습니다. 조용히 나라를 살리고 있는 건 기업인들입니다. 정치인이요? 프레임만 짜고 물만 흐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와서 협상 성과를 정치인이 자기 공처럼 가져가려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 관세 정책, 정치인 누구의 공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요? 잠도 못 자고 있다더군요. 대통령 자리 쉽지 않습니다. 비판은 쉽지만 책임은 무겁습니다. 부디 정권 잡았을 동안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친중 정책, 현금 살포,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겁니다. 우리 국민은 바다 위에서 갈대잎을 잡고 있는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제 내려올 준비하십시오. 이제 65세 이상은 물러나야 합니다. 세대 교체는 필수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외쳐온 말입니다. 40대, 50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TV만 틀면 나온 얼굴들, 이젠 국민이 필요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이번 정권 넘긴 책임 크십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한동훈 대표님,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튜브에 나방 얘기하며 고양이 등장시키는 거 너무 사소합니다. 저도 구독했다가 내용 없어 구독 취소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정치 콘텐츠 보여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기업인 성공 사례, 외국 정치 모델 이런 거 소개해 주세요. 팬들이 바라는 건 수준 높은 정치 콘텐츠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채널은 제가 애국심을 담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